응급실 뺑뺑이 문제,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응급실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응급실을 받쳐주는 진료과들의 상황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응급실을 전전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치료 후의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과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네,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일입니다. 저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산소연계 TV를 동생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저희 형과 함께 산소연계 TV 채널 운영하고 있고 본업은 용인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생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는 제가 형한테 먼저 하자고 설득을 했는데요.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육아를 했는데 아이를 한창 키울 때가 딱 코로나19 시기였습니다. 그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답답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서칭도 많이 해보고 뭐 정보들은 뭐가 있을까 아빠들의 입장에서 육아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걸 찾아봤는데 아빠들을 위한 정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육아 정보도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정보 임신부에 대한 건강 정보가 인터넷에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 특히 형이랑 제가 산부인과 소아과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제가 형한테 유튜브를 해보자 라고 설득을 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형하고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형하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목표는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구독자 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질 줄은 사실 예상을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나니까 이제 또 드는 생각은 이제 유튜브라는 하나의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현장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건강과 육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이 하도 졸라대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육아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육아하기에는 좀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가려고 해도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가릴 데가 없거나 수유실에는 남자가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힘든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육아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맘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남자가 이제 가입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끼리도 모여서 이런 육아나 임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라도 좀 하자 아빠들도 이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독려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내는 소아과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는 게 저희 아내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정보를 이야기했을 때 의견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설득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산후조리할 때 첫째랑 둘째 태어났을 때가 다 되게 더운 여름 때였는데 6월, 8월에 태어났거든요. 한창 더울 때여서 저는 이제 아기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도 틀고 좀 시원한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 주위에서 산후조리원에서도 에어컨 틀지 말아라. 집에 오니까 집에 와서도 이제 산후도우미 오셔가지고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때 저는 괜찮다.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그런 걸로 조금 의견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경험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이런 산부인과적인 지식이랑 실제로 내 아내가 겪는 문제랑은 조금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아내가 임신한 걸 겪고 나서 진료를 할 때 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상담하는 데는 도움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육아나 임신 관련된 이야기들 어디 가서 할 때 꼭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애기도 안 낳아본 남자들이 뭘 아냐 뭐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잘못된 상식과 그 상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올바른 정보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심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그 반발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 남자인데 뭘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좀 답답하고 속상하긴 합니다. 서청소년과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서청소년과를 선택한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요. 근데 이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선택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이 예쁘고 그런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생 때도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이런 게 좀 타고난 게 있다고 느끼는 게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걸 되게 천직으로 여기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초등학교 교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저희 집안 내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산부인과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피과였는데 전 선택을 할 때 오히려 기피과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소명감을 가지고 남들 안 하는 기피과를 선택을 해서 인류의 건강을 구원하겠다 이런 거창한 꿈이 있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산부인과라는 과목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뭐 아기도 낳고 여성의 건강 관련해가지고 꼭 필요한 의료 행위인데 그거를 하는 의사 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사회에서 나를 좀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틈새 시장 같은 것을 노려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왜 선배들이 안 했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고 그래도 그 선택을 한 것 자체는 뭐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뭐 전공의 때 이제 산부인과 전공의 때 일할 때 일 자체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분만 관련해서는 뭐 낮밤 가림 없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의료 행위거든요. 보통 이제 임신하고 출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프다, 환자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기를 낳는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든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때 생기는 그런 의료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좀 큰 문제들이 많아요. 아기나 엄마의 뭐 목숨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고 뭐 기형이 남는다던가 아기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분만 관련된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저질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임신하던 임산부가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생기든지 아니면 잘 분만했는데 분만 후에 뭐 지혈이 잘 안 돼서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된 나라라 하더라도 이런 임산부와 태아의 사망, 모성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로가 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분만 관련돼서 의료 사고 같은 것들이 사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정 확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의료 행위를 한 의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 당사자나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 의료 행위를 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만 과정이나 아니면 필수 의료에서 생기는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좀 보상을 해준다던가 의료진에게 뭔가 책임을 너무 전가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가 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의료진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런 현장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의사들, 필수과에서 목숨을 다루는 의사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환자를 더 열심히 볼 수 있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이제 환자나 이제 임산부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의사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막아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저희가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뭔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의사들도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뜻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로서 처음 일하기 전에 공부만 했을 때는, 아니면 실습만 했을 때는 항상 선배들한테도 듣는 이야기가 아이들은 정말 귀엽고 잘 낳는다, 아파도 잘 회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아과 의사로 처음 일한 파트가 혈액종양과였습니다. 백혈병, 이런 혈액암 아이들을 보거나 아니면 고형암, 이런 암 치료를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파트였는데, 처음 이제 소아과 의사로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전공이 1년차 때, 물론 딱 그건 있었어요. 병동에 들어가면 이제 항암 치료하는 환자들은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민머리인 경우가 되게 대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동자승 모아놓은 것처럼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보통 병원에서 수개월 이상 생활했기 때문에 병원 생활에 굉장히 잘 적응이 돼 있어서 의료진과 친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아침까지 멀쩡하던 아이가 그날 저녁에 사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소아혈액종양 병동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회진 때 막 아이들과 재밌게 귀여운 아이들 돌보면서 회진을 싹 돌다가 오후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는 환자가 생기고 사망하는 환자가 생기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좋아서 소아과 의사를 했고, 아이들이 잘 낫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소아과 의사를 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의 사망 소식을 제 입으로 이제 부모님께 선언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면 눈물이 되게 많이 나고, 내가 초보 의사라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일을 잘했으면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는 이제 분만 말고도 부인과, 이제 여성의 건강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인암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암은 특히 이제 자궁과 난소 쪽에 관련된 악성 종양이나 혹 같은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젊은 여성에게 생기는 이제 부인 종양 같은 거 치료를 할 때 그런 보호자와 환자에게 그런 수술하는 거나 앞으로의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인데, 처음 이제 환자와 상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보람될 때는 현대에게 없었으면 생존하지 못했을 아기가 건강하게 부모님 품으로 갔을 때, 그때만큼 보람찬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20 몇 주에 태어난 정말 이른둥이 미숙 아이들이 옛날 같으면은 생존을 거의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은 잘 살려서 부모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힘든 고비들을 잘 넘겨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뿌듯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간들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 품으로 간 아이들이 잘 자라서 다시 병원을 찾아올 때 되게 보람찹니다.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소아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였는데, 저랑 이제 저희 아내가 같이 굉장히 열심히 치료해줬던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을 여러 차례 겪고, 만약에 이런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으면 생존하지 못했을 아이인데 잘 회복해서 집으로 잘 태어났고, 그 아이가 저희 결혼식 때 와서 저희를 축하해 줬습니다. 걸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버텨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아기를 받고 그 아기가 내는 첫 울음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기가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이제 함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퇴원하고 이제 나중에 또 와서 둘째 임신했어요라고 이렇게 오시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암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오셔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 잘 끝나고 완치 판정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건강하게 사회생활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도 그때도 참 많은 보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분만 건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는데 이게 뭐 병원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변화가 생긴 거는 인근 분만 병원들이 문을 닫고 또 근처 지역에 있던 대학병원에서 이제 분만을 안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분만실이 문을 닫는, 대학병원의 분만실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생기면서 그쪽에 계시던 이제 고위험 산모들이 다 저희 병원 쪽으로 오시면서 분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강원도나 경상도에서 산모분들이 오시는 경우, 특히 분만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전국의 분만 병원에 다 전화를 돌리다가 그렇게 해서 급하게 오시는 경우들까지 자주 있어서 이게 분만 인프라가 많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제가 이제 분만병원에서 일하던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분만 인프라가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걸 느꼈었는데, 분만병원에서 이제 분만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태아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가 왔을 때 전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근처에 제가 일했던 병원이 서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대형 병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빅5나 이런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부 다 신생아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소문해가지고 겨우겨우 전원을 보내드리고, 임산부나 아니면은 이제 신생아,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 보낼 수 있는 상급병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걸 많이 느꼈고, 지금은 이제 주위에 이제 분만하고 있는 저의 동료나 선배 의사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도 실제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 한 40여 군데 대학병원 중에서 실제로 지금 분만을 하지 못하는 대학병원도 있고,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1명이나 2명밖에 없어서 정말 거의 매일 당직을 서고 있다,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기 힘든 상황,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쳐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이런 분만 인프라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려는 뭔가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답답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응급실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응급실을 받쳐주는 진료과들의 상황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응급실을 전전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치료 후의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과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는 환자가 있다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외과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필요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재활치료까지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큰 규모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자를 처음에 거절하는 게 응급실이기 때문에 모든 화살이 다 응급실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응급실과 응급실의 의료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전문가들은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응급실 뺑뺑이를 마치 이제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보기 싫으니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게 또 실제로 정부에서도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치 사람 몸으로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각한 세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열도 많이 나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뭔가 치료를 하려면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열 내리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과담제만 처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열이 좀 내려가겠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열이 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심각한 감염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응급실에 온 중환자가 응급실에서 그 뒤에 있는 배후과에서 배후 진료가 잘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응급실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환자를 위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응급실에서 이 중환자를 받을 때 왜 이렇게 응급실에서 고심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받기 어려운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 병원에 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고 인큐베이터는 왜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응급실에서 거부하지 말아라 거부하면은 처벌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발에 오줌 누기식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응급실 붕괴를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매일매일이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순간순간마다의 그 감정들이 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아기가 어릴 때 신생아 때는 두세 시간마다 자꾸 깨서 잠을 잘 못 잘 때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런 아이를 재우면서 안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숨결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자라나는 모습, 발달하는 모습 같은 거를 볼 때 행복감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들은 사실은 아기를 키워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예상하기도 힘든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신생아 때 느꼈던 그런 힘든 거나 아니면 걱정 그리고 나중에 더 지금 이제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이럴 때 느끼는 또 이런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힘든 것들은 계속 바뀌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다 합쳐서 총합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힘든 것보다는 행복하고 이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길 잘했다. 아이들 덕분에 나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생이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행복한데요. 물론 저도 아이가 막 떼쓰고 말도 안 되는 막 일을 할 때는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욱하다가도 이럴 때지 라는 생각이 되게 귀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가 많이 나거나 막 분노가 치밀거나 그랬던 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건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힐링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신생아 때가 특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제 한 생후 3개월, 4개월까지 아이가 통잠을 자지 못할 때 이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소아과 의사들한테 이제 항상 전해지는 얘기는 소아과 의사는 본인 아이를 낳아봐야 진정한 소아과 의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충분히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 같고 치료도 열심히 해주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아이가 아플 때 그리고 어떤 아픈 아이를 봤을 때 자녀가 아프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그리고 치료가 잘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다 겪어보진 못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적인 공감의 깊이가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기는 치료하면 일주일, 치료하지 않으면 7일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기는 사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쓰더라도 치료 기간이 달라지지 않는다, 치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놓치는 맹점이 뭐가 있냐면 감기 때문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는 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열이 날 때 해열제를 안 주거나 콧물이 많이 날 때
콧물약을 뭐 주나 안 주나 어차피 일주일 갈 거야 라고 안 주거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 이게 감기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떤 큰 병을 치료할 때도 이 병을 치료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신경을 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플 때 직접 집에서 간호를 해보니까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고 아기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콧물이 나면 왜 이렇게 힘든지, 콧물이 줄어드는 게 치료해주는 것도 뭐 치료 결과에서는 어떠도 중간 과정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뭐 이런 그런 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치료의 뒷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서 이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세세한 측면을 더 챙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하기 전과 후로 이제 진료할 때 많이 다른 걸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임신 중에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불편한 증상, 뭐 변비가 심해지거나 이럴 때 진료실에서는 그냥 쉽게 약을 처방하고 드세요라고 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처방한 약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산부들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점에서 힘들구나, 실제 생활에서 뭐가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 진료할 때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길 가다가 아이들 지나가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혹시나 아픈 아이를 보게 되면, 아니면 이제 좀 아이들에게 생긴 안 좋은 소식 같은 거, 뉴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어리기도 했고, 약간 건강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얘네들을 내가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건강을 좀 지켜야겠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운동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더 신경 쓰려고 하고, 그런 내 건강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 키울 때와 둘째 키울 때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둘째 키울 때는 많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를 주로 하나만 키우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첫째 아이들도 둘째처럼 좀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으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더 편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더 억압되지 않는,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첫째 아이를 마치 둘째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 시절에도 아이 키우는 것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부모 교육이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또 아이 낳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서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희의 활동이 작을 수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면, 결혼과 임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당연한 의무처럼 해왔다면 지금은 선택을 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혼과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우리 20, 30대 그리고 또 성인이 될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런 사회적으로 분위기랑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의료적인 정보나 아니면 육아 정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근거 중심으로 된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런 걱정들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서 오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행복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아마도 이제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좀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